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무기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까지 전쟁을 끝내겠다. 겨울이 구체적으로 한 12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겨울이냐면 땅이 얼수록 전차나 포가 움직이기가 쉽죠. 쉬워지죠. 기동이. 그러면 이제 더 러시아한테 유리해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물밑 작업인데. 한국 전쟁 1953년에 휴전하는 그 느낌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거군요. 예. 전쟁을 계속 하고 있되. 그렇죠. 슬슬 협상을 하면서 네. 현재 상황에서 스톱시키자. 예. 네, 세상에 훌륭한 신들을 모셔서 그 신들로부터 지혜를 얻어보는 주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신과 대화. 오늘은 유럽의 신 한 분을 모셨어요. 대구대 국제관계학과의 안병옥 교수님인데 오늘 요즘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만 골라라 하면 하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게 뭐 사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지 지금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유럽이 한동안 그 친환경 물결의 선두에 서서 탈탄소 해야 된다. 뭐 2050년까지 60년까지 전 세계를 아주 바꿔놔야 된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를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로서는 어느 쪽이든 방향을 좀 정해야 탈탄소인지 혹은 뭐 다시 친환경인지 혹은 반대인지를 빨리 정해야 우리도 뭔가 방향을 정할 것 같아서 요즘 유럽인들 고민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구대 국제관계학과의 안병옥 교수님 일단 소개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럽 전문가시라고. 예. 네. 유럽에서도 궁금한 거는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이라는 것도 따로 운영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제가 브렉시트가 2016년 그 국민투표가 6월 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해 말, 그러니까 2016년 12월 말부터 주간으로 운영해서요. 지금 한 265회가 됐습니다. 야, 그거를 매주. 예, 매주. 1년에 한 여름 휴가, 겨울 휴가 2, 3주 빼놓고요. 네. 계속 진행을 했고. 안쌤의 유로톡 많이들 들어요? 예. 제가 3년 전에 이 신과 함께 나와서 네. 한번 소개를 했더니 한 3일 만에 신과 함께 애청자, 시청자분들이 우르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늘었고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죠? 아니, 좀 유지는 되고 네. 이번에 나왔으니까 좀 더 많이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이게 뭐 좋아하는 분들은 꽤 좋아하고 관심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전 국민이 듣는 것도 아니라서 예. 하다 보면 에이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드셨을 텐데 야, 이걸 어떻게 5년 넘게 진행해 오셨어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꾸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유럽 정치하고 국제 정치를 가르치니까 예. 학생들한테 그냥 제작에 참여를 하고는 않고요. 점수를 올려주겠다면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 친구들은 막 덜덜 떱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도 해요? 가끔. 학생들한테 미리 한번 너희들이 기존에 나온 유로톡 주제를 한번 보고 일단 한 큰 제목 2개를 좀 써봐라.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질의응답도 한번 만들어보라 해서 같이 고치고 일단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참여한 학생이 이제 4학년인데요. 한 3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참여할 때는 덜덜 떨었는데요. 2번, 3번 할수록 이제 자신감이 아주 꽉 차서 방송을 배웠군요. 아주 재밌다고 자기가 이제 큰 자신감을 얻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저도 상당히 그렇군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에게는 아주 위험한 학과입니다. 자꾸 경쟁자들을 길러내시니 네. 방송 나오면 그냥 다들 처음에 덜덜덜 떨다가 그만둬야 네.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안 교수님 모시고 2시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시간은 우크라이나 이야기, 예. 두 번째 시간은 유럽의 친환경 정책 이야기로 나눠서 좀 들어보죠.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황이 전쟁 중인 거는 알고 있고 예. 종종 보도로는 듣습니다만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이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게 2월 24일입니다. 네. 그런데 5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겠다고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시작하자마자. 2월 28일에. 그렇게 된 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망적이었죠. 모든 곳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2월 28일에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고요. 네. 역사상 최단시일 내에 6월 말에 유럽연합 정상회담 유럽 이사회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가 후보국이 됐습니다. 역사상 최단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유럽연합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입니다. 네. EU 유러피언 커미션 그쪽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의 법치주의, 행정, EU의 이런 가입에 준비가 되어 있냐 기초조사를 해가지고요. 예. 예. 원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없었다면 기초조사에서 후보국이 되는데 보통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엔 최단기 내에 신청한 지 한 만 4개월 만에 후보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이 푸틴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정치적 선언,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강한 거죠. 네. 원래 회원국이 되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예. 즉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급히 가입 신청을 한 걸로 보면. 그렇죠. 원래 이제 유럽연합은 경제 동맹 플러스 공동 외교 안보 정책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연합 EU가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네. 만약에 회원국 중에 하나가 침략을 받았다. 그러면 수수방관할 수는 없겠죠. 유럽연합 안에서는 그렇죠. 나토가 군사 동맹이니까 이러면 군사적 지원은 나토를 중심으로 이루겠지만 유럽연합은 대폭적인 경제 지원이나 예를 들면 회원국이 침략을 받았다면 대폭적인 경제 지원 플러스 또 비공식적으로는 암묵적으로는 군사 지원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자 유럽연합에서 또 하나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유럽연합은 군사적 지원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경제 동맹체다. 네, 경제 동맹체에다가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은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그에 대해서 EU 27개 회원국이 합의해서 단일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인데요. 이번에 유럽연합이 또 하나 근기를 깬 건 뭐냐면 5억 유로 그러니까 한 6, 7천억 되겠죠? 7천억 원 정도죠. 네. 예. 근데 최초로 무기 지원이 있었습니다. 참전은 아니지만 참전은 아니지만 무기를 보내주는 유럽연합이 무기를 사서 폴란드 쪽에 제공하고 폴란드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해서 최초의 무기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직 회원국은 아니니까 직접 줄 수는 없고 그렇죠. 폴란드는 회원국이니까 폴란드한테 줘서 간접적으로 폴란드에서 넘어가게. 우크라이나 그래서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EU 회원국 수반들이 정치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 근기를 깨고 EU라는 것도 이렇게 점점 성격을 바꿔가면서 진화하네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EU라는 건 지금까지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북도가 다 경제 공동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청북도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뒷말 없고. EU도 그런 거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통합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27개 회원국 중에서 27개 모두 전체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일 시장 마음대로 자유이동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독일 대학생이 프랑스 가서 학교 다니고 거기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고 아무 비자나 필요 없고. 진짜 뭐 충청북도와 경기도 사이 관계나 마찬가지. 자유이동이고 단일 시장이고 그다음에 27개 나라 중에서 19개 나라가 자기 나라 화폐 폐기하고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같은 돈 쓰는 거. 단일 화폐. 그러니까 경제 통합은 상당히 진전됐는데 외교 안보나 군사는 조금 이게 경제하고 비교적 좀 뒤쳐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사건이 있을수록 조금씩 그쪽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강화하는. 어찌 보면 유로를 처음 만들 때 우리의 그 당시에 그들의 취지 이상이 하나의 유럽. 그냥 이제부터는 나라 이름도 없애고 그냥 유럽이라고 하자. 언제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조금 더 덕분에 우크라이나 덕분에 좀 진전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2010년 그 피그스, 그리스나 이런 경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그 경제 통화 동맹이 더 진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군사 안보 이쪽도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는 거죠. 확실히 가입국으로 승인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후보국이라고 해서. 이제 진짜 세밀하게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13만 페이지 정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유럽 통합을 하면서 단일 시장, 단일 화폐, 그다음에 공동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뭐 내무 외교 분야의 협력 그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합의 쌓이는 게 한 13만 페이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야별로 해서 한 35개 분야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일일이 예를 들면 공동 농업 정책, 공동 통상책 그걸 일일이 다 협상을 해서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5년, 예. 아니면 10년 이상입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 후보국 되고 나서도 후보국 나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터키가 2005년 10월 말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예, 후보국 되고 나서 예. 예. 아직까지 35개 그 쌓인 날 각 정책 분야 중에서 합의된 게 10개밖에 안 됩니다. 2005년이면 지금 한 18년, 17년 됐죠. 그러면 새로 신입생한테만 그렇게 엄격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 회원국들도 다 적용받는 기준에 대해서 당신도 동의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예를 들면 50년대부터 이제 경제 석단 공동체 출발해서 네. 다음에 경제 공동체 됐는데요. 지금 한 70년 됐으니까 통합한 지 점점 그 합의한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들끼리도 예. 이미 가입국들끼리도 그렇죠. 14만 페이지라는 거고요. 가입 신청한 나라는 기존에 이걸 다 수용해야 해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어디도 우리도 콘도 회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들이 지키는 룰은 다 예.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늦게 가입할수록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다고 그럴까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네, 그동안 있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계단의 충격이 크다. 예. 하나하나씩 하다가 보면 그것도 해왔겠는데 예. 새로 가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터키는 뭐 때문에 지금 계속? 터키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2005년에는 유럽연합 가입에 올인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거의 20년 동안 이제 권위주의 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터키도 별로 네. 됐어 안 해. 뭐. 네,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서 가입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느껴서 터키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권위주의 정부가 되면서 유럽연합 가입에 그다지 열을 올리지 않고요. 예를 들면 터키에서 뭐 테러법 그리고 뭐 동성애 그런 거 좀 불용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EU하고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죠. 뭔가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반테러 예. 내지는 뭐 소수 민족 인종에 대한 맞습니다. 우대, 소수자 존중, 인권 소수 인종 이런 것도 다 기준을 들어갑니다. 받아들여야 유럽연합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기야 같은 나라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막 서로 정책이 다르고 그러면 좀 그럴 테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 제국주의 나라들이지만 지금은 자기들도 인권을 선도하고 네. 가치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EU 회원국이 들려도 기본적인 이제 법치주의, 인권, 소수 민족, 소수자 존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한참 걸릴 것 같으세요? 그럼? 예, 우크라이나가 그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하는 그 부패 인식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패가 심해요? 예, 160개 나라 중에서 러시아가 한 130위대가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가 120위대입니다. 러시아보다 조금 낫다.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테고 전쟁이 없었더라면 네. 가입도 상당히 불투명했을 텐데 이 러시아의 침략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 그런 EU 가입이 상당히 그물살을 탄 거죠. 알겠어요. 네. 유럽 입장에서도 좀 얼른 저거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 부패 지수라는 건 뭐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예. 뭐 웃돈 없으면 뭐 진행도 안 되고 네. 뭐 그런 거죠. 지하 경제 많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하는 건 이제 각국이 공통적인데 우리나라가 한 30위대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OECD가 거의 한 35개 나라 정도 되죠. 거의 OECD 안에서는 우리도 하위권이네요. 네, 밑에인데 그게 이제 그쪽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업이나 기업인들한테 당신이 느끼는 부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지수화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아니야라고 주장해도 빼박이네요. 외국인들 그렇죠. 눈에서 어떻게 비추느냐니까. 어떻게 눈에 비치는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하는 비교하는 건데. 겁니다. 네. 그건 진짜 객관적인 거네요. 네. 그렇겠네요.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예. 이 나라 저 나라 경험한 외국인이 그렇다고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한참 남은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뭐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건 이제 한참 뒤의 얘기일 것 같고 예. 아무리 전쟁이 심해지고 불쌍해도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겠죠. 예. 요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5달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독일 언론을 보면 전쟁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나옵니다. 와. 드러내놓고는 하지 예. 않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스 요금이나 휘발유 요금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정부가 코로나로 재정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해준다는 게 지금 여력이 좀 떨어져지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요금을 국민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EU 27개 중에서 독일 경제력이 한 25% 정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프랑스가 한 17%, 이탈리아가 12%에서 세 나라 합치면 50이 넘네요. 빅3를 합하면 한 54%인데요. 이 세 나라가 비공식적으로 주합합니다. 주화? 예, 강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만 싸우고 협상하자. 드러내놓고는 못하고요. 제가 어디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캐치를 했냐면 올해 G7 의장국이 독일입니다. 네. 그래서 6월 말에 6월 26일부터 3일부터 독일 그 바이에른 알프스 쪽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3페이지 정도 정상회담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평화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의 평화 타결을 결정한다. 그다음에 G7 회원국들은 군사적, 인도적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 먼저 앞으로의 평화가 있고 두 번째 지원이 있거든요. 그 순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이 말을 넣을 수는 없고 빅3 국가가 비공식으로 계속 이야기했고 그 전주 그러니까 6월 26일 열흘 전에 나머지 빅3 그러니까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동 방문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상당히 많이 논의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끝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연대를 표시하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비공식적으로 분명히 이 강화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원해 줄 테지만 평화를 우선 취해라.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조금씩 해라. 그런 뉘앙스가 담긴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G7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G7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화상회의로 참석을 했거든요. 예. 나토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무기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까지 전쟁을 끝내겠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구체적으로 한 12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왜 겨울이냐면 땅이 얼수록 전차나 포가 움직이기가 쉽죠. 쉬워지죠. 기동이. 그러면 이제 더 러시아한테 유리해지고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질 테니.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한 20%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보다 더 많은 땅을 지금 차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앞으로 미국이나 이쪽 유럽의 무기를 지원받아서 최대한 좀 유리한 입장에서 버티고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물밑 작업인데. 한국 전쟁 1953년에 휴전하는 그 느낌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거군요. 예. 전쟁을 계속 하고 있되. 그렇죠. 슬슬 협상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스톱시키자. 예.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전에도 일단 한 두세 번 정도 만나긴 했었죠. 터키에서. 그런데 이제 전 때문에 진전이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길어질수록 유럽이나 회원국들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가치를 지키고 우크라이나 연대는 당연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외교라는 게 이제 가치하고 이익이 적절한 그 접점을 찾는 건데요. 예. 가치만 존중하다가 경제 이거를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면 예. 독일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추운 겨울 얘기하고 있거든요.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 비상 3단계 중에 지금 2단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저기 에너지를 배급하는 거고 지금 2단계거든요. 그럼 1단계와 2단계는 차이가 뭡니까? 1단계는 그렇게
조금 더 평상시일 거고. 그렇죠. 예. 2단계는 지금 가스 그 저장 에너지 저장 시설을 지금 한 평상시에 7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그거를 채우는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 미리 많이 쟁여놓으면 예. 쟁여놓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적극 지원하게 되는 거고 3단계는 말 그대로 배급. 우리를 치면 집집마다 라면 생수 쌓아놓으세요. 무슨 일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는 게 2단계. 예. 이제 일 터져서 정부가 뭐 라면도 지급하고 하면 그게 이제 3단계. 예. 그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외교협회라고 ECFR에서 6월 중순에 10개 나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원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회원국에 좀 골고루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빅3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토 가입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 스웨덴, 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전선을 하고 있는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유럽에서 탈퇴한 영국, 그 10개 나라를 해봤는데요. 예. 조속하게 평화를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입장, 여기 한번 제가 네.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35%가 피스 캠프입니다. 그리고 저스티스는 아니다. 끝까지 푸틴을 응징해야 된다가 22%니까 예.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났죠. 그리고 여기 휴전하자고 협상하자가 35. 예. 스윙 보터스는 스윙 보터스는 중간 정도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어려질수록 이쪽 그 아직은 평화,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렇죠. 평화 쪽으로 많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겠죠? 거죠. 예. 네. 저스티스가 아니라 저스티스만은 아닌 것 같다는 뜻일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요, 빅3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평화 쪽이 높죠. 그리고 폴란드가 제일 밑에인데 보라색 정의파가 제일 많습니다. 41%고. 바로 옆 나라니까. 예. 폴란드는 특히 이제 소련의 압제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유럽에서도 대러시아 강경 정책을 주장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쟁 이걸 하면서 폴란드가 상당히 그래도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 중립 국가인데도 평화 이쪽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렇죠? 스웨덴 쪽에서는 평화 쪽이 38%고 정의파가 22%니까 스웨덴도 역전됐네요. 예, 역전되고 이게 6월 초의 입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평화 쪽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점점 평화가 늘어나는 협상하자는 쪽이 늘어나는 흐름일 테니까. 맞습니다. 추세가 이렇고요. 정치인들이 여론을 거스리면서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죠. 그렇겠죠. 예. 정치인들은 모든 전선이니까 자기 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말로는 정의 이런 걸 내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인을 볼 때 당연히 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적절하게 이제 타이밍이나 이런 걸 맞출 수밖에 없죠. 이탈리아, 독일은 왜 저렇게 빨리 평화로 가자 힘들다 그럽니까? 저기가 더 힘들어요, 원래 다른 나라들보다? 일단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이탈리아, 독일이 유럽의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U 27개 나라가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는 게 원유는 한 30%고요. 예. 가스가 한 40%인데 예.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50%가 넘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예. 그러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또 하나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 반전주의 전통이 좀 깊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대전 업보 때문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왜들 싸우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평화주의 예를 들면 독일 지금 제2 연립정부 정당이 녹색당 아닙니까? 녹색당은 반원자력 저기 평화주의죠. 상당히 뿌리가 깊고요. 독일 어떻게 보면 정치 문화에 그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독일을 강조한다면 독일은 이제 동방 정책. 그게 이제 사회민주당이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이 있던 기독교 민주당 중도 우파 정당도 동방 정책을 외교 정책의 기지로 채택을 했는데요. 동방 정책이란 뭐냐면 적성 국가라도 접촉을 해서 계속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모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도 이번에 큰 충격을 받은 게 푸틴이 이 정도 전면전을 벌일 거란 전혀 예상을 못했죠. 조금 전에는 대러시아 햇볕 정책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독일의 입장이었는데 네. 정당에 좌우되지 않고 이게 햇볕 정책인데요. 네. 그걸 보면 독일 전체에서 피스 캠프가 절반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AFD는 극우 정당인데 이쪽은 뭐 78%가 평화고요. 지금 연립정부 제1정당인 사회민주당도 절반이 넘고 네. 그다음 메르켈 정당이었던 기독교민주당 CDU도 43%고 녹색당이 반전 평화인데 이 사람들 또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조속한 평화가 그래도 녹색당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네. 독일에선 여야 막론하고 극우 정당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이 반전주의 뿌리 깊은 반전주의 정도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이뿐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반전주의 정도 때문에 피스 캠프가 압도적입니다. 아하. 이거를 좀 강조하시면 되게 이제 독일을 얘기할 때는 그 에너지에 중독돼서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 중독돼서 네. 독일이 그런다고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 아니군요. 그림 한쪽만 본 거죠. 독일의 이런 뿌리 깊은 반전주의하고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은 그럼 보수당일수록 햇볕 정책 쓰자는 쪽입니까? 원래 이제 햇볕 정책, 동방 정책을 시작한 데는 사회민주당인데요. 이제 브란트 네. 총리, 빌리 브란트 총리. 예. 80년대에 메르켈 총리가 이끌었던 기독교 민주당 쪽도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상관없이 실리주의란 뜻이네요. 그렇죠. 햇볕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렇군요. 사회민주당이나 지금 야당인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시애당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독일을 이해할 때 독일은 최소한 이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 이전까지는 예. 유럽에서 대러시아 그 햇볕 정책, 그러니까 관여 정책을 주도했던 나라인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걸 무너져서 입장 이상해졌죠. 예, 독일이 이제 한 1,000억 유로, 그러니까 130조 원 이걸 앞으로 5년 동안 국방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독일 외교 국방적인 큰 변화죠. 러시아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 바뀌었습니다. 야, 그래도 빨리빨리도 바뀌네요, 독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몇 달 안 됐는데. 네,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 지금 집권 여당 대다수 인사들이 대러시아 햇볕 정책을 강경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네. 엄청나게 비난도 받았고 반성문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대통령부터 해서. 제 말씀은 그 반성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계속 그걸로 가는 거지. 네. 안 그러면 지지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순간 나락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독일이 이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예를 들면 소규모로 예를 들면 그 분리 독립 동부만 한 게 아니라 네. 수도 우크라이나까지 거의 그냥 전면전을 했기 때문에 독일도 이번에는 이 정도의 강력한 외부적 압력에 직면해서 입장 선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다. 그럼 독일 내부에서는 현 집권당에 대한 그 여론과 지지도가 예. 안 그래도 힘드니까 안 좋을 텐데 예. 경제적으로 그렇죠. 외교 방향도 틀렸다는 거면 저 친구들은 저거 뭐야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일단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푸틴의 이런 야욕을 키운 거는 사회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권당의 사회민주당 지도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숄츠 총리가 큰 방향 전환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외적으로는 좀 미기적거린다. 주저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독일 그 자주포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포 제공이 한 4달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죠. 뭐 그러니까 헬멧만 준다 뭐 이런 얘기 너무 있었죠. 늦었던 거죠. 지원은 됐는데 너무 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망이 좀 큰 거고. 지지도가 녹색당이 2등, 1등이 어디예요? 1등이 지금 야당인 CDU, CSU입니다. 기민당, 기사당. 예. 그러면 지금 독일은 2등, 3등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쪽 중입니까? 지금 이제 독일은 3당 연립정부인데요. 예. 사회민주당, 녹색당, 그 여기는 안 나왔는데 6% 겨우 든 그 신기업적인 자유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2등, 3등 합친 지지율은 특별하게는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2등, 3등을 겨우 합치면 이제 지금 과반이 겨우 넘습니다. 그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입장과 이유도 비슷합니까? 독일이 저렇게 바뀌는 거. 이탈리아도 지금 피스 쪽으로 많다고 하셨어요. 네, 이탈리아도 이제 에너지 의존도나 그 반전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던 그 마리오 드라기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제 예. 거국 내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망도 얻었는데 이탈리아는 독일하고 비교한다면 상당히 과감하게 우크라이나 지원했습니다. 무기도 네, 지원하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드라기 총리가 강화파의 선두에 선 게 5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해서 네. 거기에서 공개 석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하지만 정치적 대화를 통한 협상 이거를 그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네, 5월 중순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렇게 그런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이탈리아가 평화를 좋아해요? 일단 이제 이탈리아도 그 2차 대전 때 파시즘 그것 때문에 이제 반전주의가 있고 같은 입장이죠. 또 하나는 이탈리아도 친러 쪽이 좀 많습니다. 인사가. 왜냐면은 이탈리아는 일단 파시즘 격퇴에 이제 공산당이 큰 역할을 했고요. 네. 공산당이 합법 정당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970년대 80년대 그 유럽 공산주의, 유럽 코뮤니즘, 네. 이탈리아가 상당히 세력이 강했습니다. 중심이었죠. 예. 네. 저 그렇게 보면 이제 이탈리아 내 그 정치 엘리트 중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이런 쪽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군요. 예. 자, 어떻습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매일 유럽 상황 전황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일 텐데 전쟁이 언제쯤 끝날 걸로 보세요? 그리고 예. 끝나더라도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계속 갈 텐데 앞으로 예. 어떤 영향이 주로 있을 걸로 일단 보십니까? 전쟁 종결은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선진 7개국 G7에서 한 그런 거를 좀 종합할 때 올해 안에 좀 그래도 휴전을 통한 평화 협상이 좀 빠르다면 올해 안에 빠르면 타결. 빠르면 올해 안에 타결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 후에 이제 복구가 큰 문제 아닙니까? 전후 복구. 예. 저 지금 추정하는 게 과연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인명 피해 말고 인프라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인명 피해는 좀 말할 수도 없을 때도 비극이고 잠정적으로 추정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GDP가 작년 기준으로 한 5천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전쟁 전에.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보다 조금 더 많은 거죠. 예.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나오는 거는 높게 잡는 거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피해액이 지금 1년치 GDP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제 그 규모 틀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전쟁 이렇게 보면 미국은 무기는 엄청나게 지원했지만 전후 복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니 다른 나라 이라크도 마찬가지 미국이. 예. 그 대신에 전후 복구는 되게 유럽 연합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도 다른 지역도.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국은 관심이 없고 미국이 관심 없는 곳에 유럽은 왜 가요?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전쟁을 이기는 나라고 유럽은 그 비를 담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빌? 네, 비를 계산서? 계산서를 담당하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야, 네가 계산하고 와. 아니 이런 이제 겁니까? 유럽은 말 그대로 군사 강국은 아니지만 네. 경제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뭐 지원해주면서 유럽도 이제 이득을 얻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복구를 지원하러 가면 건설 장비도 우리 기업 거 뭐 그렇죠. 내지는 그 자체가 경제 활동이니까. 예. 그리고 따먹으러 가는 거라면.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나라고 유럽의 안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도와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랑 우호적인 관계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지금 유럽 연합에서 나오는 얘기가 1년 전에 그 유럽 경제 회생 기금이라고 코로나 대비해서 8천억 유로 한 1,000조 원 넘게 네. 절반 이상의 무상 지원 합의했거든요.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어려운 때문에. 나라들. 그렇죠. EU 예산 말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제2의 이 우크라이나 복구 때문에 더 예산을 증액해야지 않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무상 지원일 테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무상 지원을 하고 거의 4천억 유로, 8천억 중에 절반 정도니까 그거를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뭐 4천억 유로만 한다 해도 꽤 큰 부담이죠. 그렇겠죠. 지금 그런 얘기 지금 논의 중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뭐 국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2차 대전 후에 러시아를 적으로 했던 나토나 이런 게 우리도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도
원래 이제 평화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렇죠. 숙적이었었는데 통합을 통해서 이 화해하고 경제 성장 이루고 예. 그걸 이제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해도 EU가 러시아에 부과했던 제재를 단칼에 해제할 수는 없거든요. 러시아의 행동 거지를 보고 단계별로 해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EU의 숙제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싫든 좋든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네.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 곰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이 전쟁이 그걸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수 그게 더 있을까? 피곤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건물 부서진 거 복구하는 거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것도 뭐 쉽지는 않겠으나 그 이후에 그럼 과연 전쟁 이전으로 다 똑같이 돌아갈 거냐? 그건 아니죠. 러시아로부터 똑같이 가스 갖다 쓰고 네. 뭐 이렇게 할 거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게 과연 EU의 그린들이 제대로 될까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압박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자원을 주는 게 절대적 명령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지금 코로나하고 전쟁 때문에 그 투자할 돈은 좀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보조금 줘야 돌아갈 예, 텐데. 두 가지 압력이 예.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비즈니스 애즈 유저는 안 된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한테 다시 에너지를 그렇게 의존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배알이 있지. 예,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렇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략이 그 에너지 전문가나 국제정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강대국이 될 수 있던 게 핵무기하고 에너지 자원이었었는데요. 네. 에너지 자원의 활용도가 최소한 유럽에 대해서는 줄어든 거죠. 그 카드가. 그러니까 에너지 의존도를 러시아로부터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전쟁 예.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유럽의 뭐 가치 공동체라는 거 하는 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유럽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중국이나 인도 쪽하고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겠죠. 그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겠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중국, 인도로 가려고 했던 에너지들이 유럽으로 가는. 그럼 결국은 뭐 전 세계 인류가 쓰는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는 거 돌려 쓰는 거니까 예. 뭐 덜 쓰지는 않겠으면 예. 야, 그래도 메이드 인 러시아를 어떻게 쓰냐 우리가 하는 게 유럽의 입장일 거고. 그렇죠. 그럼 메이드 인 러시아 우리가 쓸게 하는 게 중국, 인도일 거고. 네. 그럼 지금까지 중국, 인도로 갔던 에너지는 남게 되니까 그럼 유럽으로 가서 팔아야 되겠다 하게 되니 괜히 멀리 돌아다니겠네요. 에너지들이 그냥 바로 네. 옆에서 사오면 되는 게 빙글빙글 돌기는 돌겠네요. 일단 뭐 최소한 몇 년간 해도 유럽은 하여간 러시아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전쟁의 결과가 그럼 이 에너지 정책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렇죠. 연결되는군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바로 저 다음 주제인 유럽은 과연 친환경 모토를 계속 부르짖을 것인가? 예. 아니면 원 스텝 백 할 거냐? 그걸 좀 추측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투자에는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바로 2교시로 넘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